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사이다 진행의 장윤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은혜 씨는 네. 소설이나 뭐 만화책 같은 거 읽다가 왜 네. 결말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 이제 뒤에 좀 네. 맨 뒷장을 먼저 펼쳐본 적이 좀 있으세요? 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왜 이렇게 또 궁금한지 특히나 이제 뭐 로맨스 소설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 어떻게 주인공들이 헤어질 건지 아니면 사랑의 결실을 맺을 건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고요. 또 추리 소설을 읽을 때도 뒷부분 너무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후회한 적 있죠. 네. 저는 결말을 미리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그 끝을 알고 알 수 없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감정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그게 불안감 그리고 짜릿함이라고 합니다. 이 짜릿함 때문에 저는 결말을 미리 안 보는 거거든요. 와, 그 두 감정이 되게 다르긴 해요. 사실 우리 인생이란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안해할 것인지 아니면 좀 설레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짜릿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감정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은혜 씨는 어느 쪽이에요? 둘 중에? 저는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평소에는 하는데, 네. 기복, 제 별명 기복이에요. 기복이 심해서. 강기복. 감기복.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음. 네,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합니다. 네. 저는 후자거든요. 와우.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재테크도 마찬가지로 늘 해피 엔딩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테크가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재테크 사이다에서 도움 드릴 거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네. 중요한 거는 재테크 전략을 얼마나 꼼꼼하게 세우시느냐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혼자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부동산 관련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또 절세 팁까지 챙겨드리고 재테크 정보도 나눠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네. 재테크로 인해서 좀 어려움 느끼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매주 목요일 세금과 관련된 이슈 이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이제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데, 자 뒤에 딱 보니까 이렇게 네. 지난주 AS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난주에 답변이 안 와서 저희가 해결을 못 해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그 질의 혹시 답이 왔나요? 네, 온 것 같네요. 월요일 날 네. 왔습니다. 아, 맞군요. 네, 그래서 네. 지난주 AS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지난주에 시청자분께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네. 국세청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 현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3월 31일 신규 주택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주택에 바로 입주할 수가 없어서 네. 2021년 3월 31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을 안 하고 2년 이내에 전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네. 두 주택 모두 조정 지역에 있습니다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 질의에 대해서 답이 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네. 네. 두 분 아나운서님, 네. 어떻게 답이 왔을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땡. 가능해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국세청에서 가능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가능하군요. 네네네. 현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건 저기네요. 네,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네. 즉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사실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신규 주택에 네. 임차인이 있는 경우,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존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사실 신규거든요. 네. 새롭게 임차가 시작이 되는데 잔금일과 그 전 소유자 임차 기간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기존에 있던 임차인으로 간주한다. 아.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방송 보시면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분께 좋은 소식이 됐던 것 같아요.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다 하니까 진짜 기쁜 소식이고요. 이처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세금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병옥 세무사님께서 지난주에 AS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니까 전문적인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지난주 AS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우리 세무사님의 강의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그 다주택자 소유하신 분들께서 증여에 대해서 네. 많이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증여 관련된 문의 정말 많이 주시잖아요. 네네, 정말 많이 어. 예, 문의 주시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여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근데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가 뭘까요? 두 분 아나운서님? 증여는 이제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는 거고. 상속은 네. 돌아가신 후에 사후에 이렇게 되는 게 네. 아닌가요? 네, 갖게 맞습니다. 돼요. 네, 그쵸? 네, 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예, 증여나 상속이나 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사후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이 되는 거고요. 네. 증여는 현재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아있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 이 사전과 사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을 해서 네. 이렇게 세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인증여라고 있습니다.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뭘까요? 글쎄요. 내가 죽을 거를 전제로 해서 죽은 후에 주겠다. 아. 이게 사인증여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유언? 네. 네, 유언과 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여는 증여인데 이 돌아가시는 거를 원인으로 해서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지만은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자, 상속세. 네. 자, 증여세는 누가 낼까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네. 내겠죠? 그렇죠. 받는 네. 사람이 냅니다. 네. 왜냐하면은 증여를 받는 이익이 있는 사람, 그렇죠? 증여해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이익이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세금은 뭔가 이익이 있거나 가치가 증가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못 내요. 네. 세- 받는 사람이 못 받는 내요? 사람이 네.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는 분이 대신 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네. 주는 분이
대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대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연대납세 의무. 네. 그래서 증여자가 이 재산을 받는 추증자의 세금을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증여를 하시고자 할 때 그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여력을 판단을 하시고 증여를 해야지 본인이 증여세까지 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못 낸다. 그러면은 이 증여한 사람한테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재산이나 그 가치 있는 거로다가 증여세를 추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증여받은 사람이 그걸 팔아버리고 해외로 도피하면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연대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네. 거의 대부분 증여하시는 분들이 세금까지 같이 증여를 해서 그 증여받는 재산과 세금을 합해서 같이 증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네.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재산은 어떤 것이 있냐 한번 알아보면은요. 네. 우리나라 증여재산에 대한 법적 내용은 포괄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즉, 가치가 있는 재산 또는 네. 권리 이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1, 2, 3으로 표현을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네. 물건. 즉, 뭐, 토지도 네. 물건이죠. 그쵸. 그렇죠. 아파트도 물건이고, 네.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증여가 일어나면은 증여재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골프 회원권, 아. 그쵸? 네, 부동산 임차권, 네. 호텔 그다음에 회원권 분양권, 이런 것도. 그렇죠? 아. 네,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죠, 네. 그렇죠? 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리를 무상으로 증여를 했을 때도 증여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 문구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이 증여세를 포괄적 증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즉, 모든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 무상으로 받게 되면 그거는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뭔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를 증여세를 내야 되나 아니면 증여세 없이 안 내도 되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실 때는 이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판단 기준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이어서 되게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증여하고 관련해서는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받는데 이거를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은 전문가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이 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증여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재산 가액을 결정을 하고요. 이 증여 재산 가액에 더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고 내가 3년 전에 증여를 받은 게 있어요. 네. 부모님한테.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증여를 받게 되면은 그 3년 전에 받았던 증여 재산을 어떻게 한다?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에 더해주는 겁니다. 네, 더해주고 그리고 또 빼주는 게 있습니다. 더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가 있냐면은 비과세 증여 재산입니다. 비과세 증여 재산은 대표적인 게 국가에서 받는 경우, 네. 국가.
네, 국가로부터 받는 거는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 경험하시는 부분인데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즉, 나이가 30살이 넘고 성년이 되었어도 직업이 없는 경우에 부모가 생활비를 대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반대로. 자녀가 네. 또 생활비를 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러한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네. 이런 어떤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양의 의무에 해당하는 네.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생활비를 좀 과도하게 지급을 했어요. 과도하게. 1,000만 원 넘게.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비과세일 것 같은데. 그것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그러면? 근데 네. 여기서 궁금한 내야 게 되는구나. 그게 생활비인지 그냥 뭐 일반적인 용돈인지 그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입증을 해야 구분이 될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생활비라고 그래서 어떻게 입증을 낼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비로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그거를 다 생활하는데 소진을 했으면은 그걸 소진한 거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소진한 거를 다 증명을 못 해요. 증명을 못 하고 그게 은행 계좌나 뭐 증권 계좌나 이런 데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증여재산에 합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나이가 30이 넘고 뭐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가 자력으로다가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 부모나 자식, 뭐 형제들이 도와줬을 때는 그쵸. 이 교육비를 지원해 줬을 때는 이 교육비는 증여재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그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손자한테 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 유학 자금을 보내주거든요. 네. 근데 그 유학 자금을 보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죠? 네. 예,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 자금을 보내는데 1년에 뭐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네. 1억을 보냈다. 음. 그랬으면 좀 과도한 거죠. 그쵸. 그렇죠? 너무 많이 보냈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재산에 합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그런 교육비나 생활비에 소진된 부분을 이렇게 증빙이 증명할 돼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증명할 네. 수 있으면 그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누군가가 증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출연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제가 뒤에서도 따로 이제 파트를 설정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이 장애인이 받는 그러한 그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장애인이나 이런 공익법인에는 사실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런 거를 일반 개인들이나 단체에서 했을 때, 기업에서 했을 때 이런 어떤 공익법인이나 장애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러한 부분들은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담부 증여 채무를 또 공제를 해줍니다. 인수한 채무. 즉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면은 증여재산에서 이거는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를 해요. 네. 증여를 하는데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3억이 있는 겁니다. 네. 예, 전세가 3억이 있으면은 그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은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인수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5억에서 차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이 그런 경우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이요? 2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2억이 되는 겁니다. 네. 요런 계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증여재산가액이 결정이 되고요.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해줍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받는 네. 사람 기준. 그래서 배우자는 좀 많이 공제해 줍니다. 6억을 공제해 주고요. 우리 6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세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6억이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서 나왔죠?
비과- 주택, 네. 예, 종합부동산세, 주택 같은 경우에 6억 6억, 초과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종부세를 부과를 하죠. 네. 그런 것처럼 6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 네. 그리고 직계 좀비속은 5천만 원, 가로 안에 2천만 원은 뭘까요? 미성년자. 아. 네. 미성년자는 만 20세 이하는 네.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2천만 원을 공제를 해 줍니다. 네. 그리고 친족, 기타 친족에 대해서는 1,0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받는 사람, 즉 수중자를 기준으로 다 해서 5천만 원, 1,000만 원, 6억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즉 직계 존속은 부모님도 있지만 조부모님도 계시죠. 네. 그러면은 조부모님한테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받는 거하고 네. 합해서 얼마가 공제가 된다?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합산이군요. 네, 위로부터 받는 거는 네.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주는 게 뭐냐면 재손실 공제라고 있습니다. 혹시 재해를 입거나 했을 때에는 그 재해 입은 부분은 또 공제를 해주고요. 요즘 이제 들어간 게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를 해줍니다. 네. 자, 뒤에서 배울 건데요.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가.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이런 상가, 근생 건물 이런 경우에는 시가가 없거든요. 아파트는 시가가 있죠. 네. 왜냐하면 단지 내에 같은 규모의 같은 층, 비슷한 네. 층, 그리고 이 모양이나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는 거의 동일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매 사례가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가,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또 크기도 틀리고 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 매매가 되는 어떤 그런 그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그 꼬마 빌딩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런 꼬마 빌딩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법에서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감정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감정 평가를 하면서 들어가는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 네, 공제를 공제. 해주는 겁니다. 네. 전에는 없었던 건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 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들을 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고요.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여세율도 10%부터 50%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대 생략 증여세 요거를 가산을 하는데요. 요거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할 때, 네. 예, 세대를 건너뛴 거죠. 네. 그래서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은 원래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하고 그쵸.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자녀한테 네. 증여하게 되면 본인한테 증여하면은 증여세를 2번 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건너뛰어서 바로 가기 때문에 그 바로 가면서 절감되는 세액을 추가적으로 계산해서 납부해라 해가지고 30%를 가산을 합니다. 근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네.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40%를 네. 추가적으로 더 내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 그 신고 납부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좀 네. 말이 어려운데요. 예, 3월이 되면은 거의 90일, 91일이거든요. 그 날의 말일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이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은 요 3%의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해서 그래서 신고 납부 세액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계산 구조를 보시면은요. 증여세를 이 증여세, 신고납부 세액을 이거를 내리는 방법이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뭐를 내리면 되죠? 뭐를? 증여세를 적게 내려면은 네. 이 재산가액, 증여 재산가액을 줄이면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증여재산을 줄이는 방법은 여기 보면 10년 이내 거는 가산하니까 한 번 증여를 하면 언제 하면 돼요? 10년 10년이 후에? 지나서 네. 10년이 지나서 증여를 하게 되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산 구조에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은요. 자, 그러면은 증여 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칙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가로. 네, 시가로. 그래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뭐 감정가액, 그리고 감정가액이나 이런 다른 가액이 없을 때에는 또 다른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네. 평가 방법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용어가 지금부터 나오는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 재산가액보다 높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낮게 신고를 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증여를 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내가 이 재산가액을 얼마에 받았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은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네.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은 나중에 이 재산을 양도할 때 네.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할 때 취득가액, 필요경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가양수, 고가양도 이럴 때에는 시가와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증여재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차액 부분이 또 3억 원이 넘어가면은 3억 원 이내면은 그 넘어가는 부분이고 3억 원을 초과하면은 즉 만약에 15억에 30%면 4억 5천이죠. 네. 근데 3억 원을 초과하니까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이 이 증여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는 타인이 기여에 의해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그 재산 가치 상승 금액도 어떻게 한다? 그 가치 상승 금액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 네. 증여재산으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이 됐네요. 네. 증여세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 즉 고가양도, 저가양수,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고 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 문제도 발생을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여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증여세에 저희가- 대한 절세 네. 팁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니까 다음 주에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무 강의 속에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026007-8339번으로 전해 주세요. 빠르고 확실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너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어느 분이 이제 댓글로 세무사님의 알찬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세무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뿌듯하시겠다. 세무사님의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강의 내용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다가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하고 계시는 전병옥 세무사님의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 벌써부터 돼 있네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는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하나는 10년을 넘게 살고요. 네. 네, 이게 지금은 분양받은 게 작년에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1년을 살고 있는데, 네. 하나 처분하고 나면은, 살고 나면은 지금 내가 1년 살았잖아요. 네. 1년 살고 있으면 비과세가 지금 맨 처음에 분양할 때 살 때부터 비과세가 들어가는 건지, 네. 아니면 하나를 팔고 나서 그때서부터 비과세가 들어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각각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지역은 어딘가요? 구로구예요. 둘 다 구로구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구로구에 1가구 2주택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곳에서는 1년을 거주를 하셨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병욱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메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펜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메모를 못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주택, 구로니까 조정지역이고요. 그렇죠? 네, 네, 구로에 1주택과 또 다른 지역은 어디죠? 똑같이 구로예요. 똑같이 1주택도 구로에 존재를 하고요. 네. 자, 기존 주택을 언제 취득하셨다고요? 1주택을? 네. 근데 이게 2017년 11월 때 분양을 해서 등기할 때 그거로 계산을 해요?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때 그걸 해요? 제가 여쭤볼게요. 자, 그 오래된 주택은 언제 취득하신 거죠? 2017년이요. 2017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택은 아직 취득을 안 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맨 처음에 주택은 2002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18년 살고. 예, 그러니까 네. 제가 A 주택이라고 할게요. A 주택은 2002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B 주택은 2017년도에 계약을 하셨나요? 네. 계약을 하시고 준공이 언제 나셨죠? 그게 이제 준공이라는 거는 사용 승인일. 2020년요. 사용 승인일. 네, 2020년요. 2020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자, 이 경우에 2002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언제 양도해야지 비과세가 되냐 하는 질문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B주택 2017년도에 계약한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그 이후에요. 8월 3일 이후. 네. 예, 8월 3일 이후고요. 네, 네. 8월 3일 이후고 준공은 2020년 20년 몇 월에 났죠? 등기는 5월 달에 났어요. 등기는 5월 달에 났는데 사용 승인은 그러면 그 전에 해당이 될 4월 수도 달. 있겠네요. 네네. 네네네. 자, 이 경우 그러면은 2002년도에 취득해서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할 때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지금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을 했어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2019년 9월 14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이 증빙이 되면은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5월 달에 준공은 나고 이때 등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요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2017년도에 계약한 거로 보아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021년, 22년, 2023년 사용 승인이 4월 달에 났으면 그 4월 달 그 시점까지 양도를 하게 되면은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기존에 2002년도에 취득한 주택이 또 2년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근데 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거 A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만이 돼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이럴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3년입니다. 3년. 2003년까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이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준공이 되어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8월 3일 이전이냐 이후냐를 여쭤본 거는 이제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2002년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한참 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거주 여부와 상관없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거주 4년 4%, 그다음에 보유 4%의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아들한테 이거를 양도 아까 봤는데 양도보다는 얘가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아들한테 이거는 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매매할 경우에는? 자녀분한테 양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녀분께서 그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 돈이 정확하게 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이 됐을 때 양도로다 해서 자녀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되셨길 바래요. 정말 1가구 2주택자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비슷하실 것 같아요. 구로구의 이제 조정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A주택을 기존에 이제 10년 넘게 유지를 보유를 해 오셨고 그리고 2년 동안 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비과세 혜택 누리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날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이제 사용 승인이 났고 언제 계약을 하셨는지 그 날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비과세 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은 세금과 관련돼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그쵸. 거예요. 이게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026007번에 8339번이고요. 같은 번호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2006년도에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네, 주공 뉴타운 아파트를 매수해서 네, 2011년도까지 그 거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 같은 동네에 맥스빌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네, 2021년 금년도 2월 17일 날 그 나중에 샀던 주택을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 현재 네. 제가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없다면 제가 듣기에 뭐 1년이나 2년 새로 거주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없고 그러면 그리고- 그 2011년도에 매수하셨던 아파트를 올해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아파트를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올해에?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아, 이제 하려고 고려 중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주택 그거를 처분을 하고 이제 새 주택을 사는 건지 아직 매도 아니면- 전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 A 주택은 매도를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A주택이 2006년도에 취득해서 거주를 하시다가 네, 2011년도에 B주택을 취득해서 이쪽으로 전입을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리고 2011년도 취득한 주택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취득한 주택을 매도를 지금 했습니다. 2021년 몇 월 달에 하셨죠? 2월 17일 날 했어요. 2월 17일 날 매도를 하셨고요. 그러면은 네.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는 거로 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신 거죠?
네, 지금 이제 낼 예정이죠. 4월 말까지. 아,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달 말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4월 말일까지.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고 싶으신 거고, 그리고 네. 기존의 A주택을 2006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시죠? 네. 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06년도에 취득한 주택과 2011년도에 취득한 주택이 2021년 1월 1일 현재 두 개의 주택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2주택 중에 1주택을 올해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까지 2년을 해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2006년도에 취득한 하나의 주택이 지금 하나가 남았지만은 지금 B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그러니까 2021년 2월 17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적으로 보유하시고, 그리고 거주도 2년을 거기서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2년이 지나서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네. 그 새로운 주택 취득한 그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은 2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법상으로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거기에 1년 이내에 전입하거나 그리고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셔야지만이 2006년도에 취득한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새 주택을 하나 사고 예, 신주택을 구입을 하고 2006년도 그 구입한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매도하는 거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건가요?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기존에 2월 17일 날 양도한 주택이 과세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2월 17일 날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를 받았다고 하면 바로 2006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과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과세가 된 1주택 시점부터 새롭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17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적으로 보유도 하셔야 되고 또 거주도 또 하셔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실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고 싶다 하면은 현재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2년 그 연장해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하고 2년 이내에 전입하면은 그러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하시게 되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새 주택을 사도 네. 2년 동안은 기존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나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주택자셨어요. 그래서 2021년 2월 17일에 이제 한 채를 지금 이제 매도하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이제 4월 말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혜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제 그 매입을 하신 주택에 관해서는 2년 이상 또 보유를 하시고 또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에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유념해 보시고요. 만약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전입과 1년 이내에 또 팔아야 되는 그 기존 그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네. 궁금하신가요? 네, 그 부모님 집을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현재 시세는 1억 6천 정도 되는데 담보대출이 조금 남아있어요. 네. 근데 혹시 매도를 할 때 남아있는 대출금을 승계 받고 현재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네. 증여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을 승계 후에 시세 대비 네. 저렴한 가격의 이제 주택을 매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데 네네. 증여로 간주가 되는 건지 여부가 궁금하신 네. 거 맞으시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모님 집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취득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네. 아, 그러신 거죠? 다른 네.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께서 1억 6천 대출금을 승계하면서 부모님 집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자, 이 경우에 당연히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자녀가 이 대출금을 승계하면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얼마죠? 현재 시세가 1억 6천 정도 돼요. 1억 2천이요. 1억 6천이요. 시세가 1억 6천? 네네. 네, 죄송합니다. 시세가 1억 6천이네요. 네. 네, 시세가 1.6억이고요. 자, 그러면 대출은 얼마가 있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남아 있어요. 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네. 그래야지 계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 자녀 간에는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 우리가 증여세에서 배울 건데요. 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할 때는 시세가 1억 6천이면 이 1억 6천에 95%로 매매를 해야지만이 매매로 매매하고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그 매매가액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1억 6천에 95%에 해당하는 가액까지 낮은 가액으로 매매를 했을 때 양도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시세보다 낮은 가액 95%로 했을 때 이 매매 양도가액을 인정을 받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아까 제가 그 증여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시가의 30%까지 적게 매매를 했을 때에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매매는 가능한데 요 95%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이제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양도가액 기준이 95%라는 겁니다. 양도가액 기준이. 네. 그래서 95%까지는 아무런 어떤 그런 그 제재 없이 문제 없이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요. 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구간은 1억 6천에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낮추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낮추어서 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얼마로 해야 되냐면 1억 6천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그리고 만약에 30% 초과해서 만약에 40% 이상 낮은 금액, 즉 만약에 1억으로 매매가액을 체결을 했다 하면은 요 30%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주택이 여러 채인가요? 아니요, 요거 하나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요 30%까지 낮은 가액으로 하셔도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 드렸고요. 도움 말씀 주신 세무법인 한울의 덤병옥 세무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금과 관련돼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방송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026007번에 8339번으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